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가가 다시 한번 또 더 튀어 올랐습니다. 트럼프의 말이 이제 안 통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했던 주말이 지나가고 다시 이제 월요일이 왔네요. 왜 그래요? 뭐 주말 사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아니, 그럼 뭐 밖에 이제 꽃도 피고 아름답잖아요, 세상이. 아름다운데 네. 시장은 전쟁이다. 그러니까요. 국제유가 이제 앞자리에 WTI 거의 이제 또 다시 100 가려고 한다. 그렇더라고요. 예. 이제 또 다시 증시를 들어오려고 하니, 월요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가슴이 좀 팍팍하고 막막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거북이 같이 지금 스타트선에 서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참 요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네. 여러분도 들어오셔야 돼요. 현실을 저는 봐야죠. 어젯밤에 이미 들어왔고 그 안으로 여러분 이제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장기전에 대한 각오를 해야 하는 각오. 그렇죠. 장기전을 할지 안 할지는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달려 있지만 그렇죠. 우리 모두는 이제 각오를 해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후티 방군 얘기도 해주셨지만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도 이제 안 먹히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계속 지켜만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도 펼쳐졌고요. 주말 사이에 뭔가 좀 반전이 일어날까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번 주 내에 큰 격돌이 한번 일어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시장은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락한 상황을 보시면요. 네. 이게 제가 금요일 아침에 보여드렸던 그 핀비즈 차트랑 똑같거든요. 똑같다라는 거는 네. 하락했다. 그쵸.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계속 하락만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밑에서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죠. 저가 매수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는데 야, 이 정도면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장세가 이틀 연속으로 목요일, 금요일 지속됐고요.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목요일에 그 하락과 금리 상승을 보고 목요일 장 끝나고 11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타코와 비슷한 글을 올렸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장까지 이렇게 흘러내렸다는 거는, 이거는 다들 이제 트럼프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아무리 우리 협상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한들 저쪽에서 뭔 소리야. 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계속 호르무즈해요. 봉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에게 맞아요. 신뢰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그 이란이 계속 그러잖아요. 네. 트럼프가 하는 말은 다 심리전 용이다. 저래놓고 우리를 방심시키고 분명히 뭔가를 때릴 것이다. 치려고 한다. 근데 그게 뭐 거의 맞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막 분석했던 게 뭐 해병이 해군대가 네네네. 시간상으로는 뭐 목요일 도착이다, 맞아요. 토요일 도착이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도착한 거래요? 그게 그런 뭐 얘기도 더 없죠. 증편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증강. 군비를 더 증강하고. 예, 군사력을 계속 더 인원이 더 집중시키려고 는다? 예,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뭐 그게 아직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쇼폼을 보다가 뭐 그 백악관의 어떤 지워 삭제된 영상 막 이런 것까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뭐 백악관에서 자꾸 뭐 거꾸로 하면은 뭐 메시지가 있고 뭐 그런 게 나온다는데 그건 또 전쟁 관련한 건가요? 예, 막 뭐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이 안 맞는데 막 갑자기 화면이 땅바닥으로 꺼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는데 한 4초 되거든요. 그 여성분이 예, 예, 발사했냐고 막. 캐롤라인 리빗이라는 얘기가 있고 뭐 그 그 정도까지 핵- 나올 정도로. 핵 얘기 나오고 막 예, 그러잖아요. 뭐 핵은 모르겠고 어쨌든 발사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핵이다. 아, 그래요? 뭐다. 뭐 이러면서. 진짜 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계속. 예.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그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SNS로 저는 주말에 뭐라도 얘기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해요. 맞아요. 예, 그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게 좀 더 불안감을 더 안겨주는 거고.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 S&P 500 기준으로 1조 달러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예, 뭐 아무도 손 쓸 수 없는 그런 하락 앞에서 에너지주만 올랐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 필수 소비재만 올랐고 유틸리티 뭐 전형적인 하락장의 그런 모습이고요. 러셀 2000도 마찬가지로 전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한 단계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에 4.4%를 찍으면서 그러면서 타코가 나왔는데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금 시장의 흐름이고요. 네. 국제유가는 다시 이제 100달러 근처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후티 반군의 개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후티 반군은 예멘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해가 타격을 입으면 둘 다 막히면 진짜 뭐 유가는 또 다음 레벨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다. 달러는 똑같이 100선까지 올라왔고요. 유가의 프라이싱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금은 박스권이지만 비트코인은 66,000달러까지 다시 내려가는 흐름으로 주말 사이에 전혀 올라오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시장 상황이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진정이 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타코성의 발언을 계속 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타코다 아니다 할 수는 없죠. 뭐 저희가 뭐 명확하게 트럼프 대통령 의중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오전 5시 11분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오전 5시에 목요일 미국 기준 목요일 장이 끝나고 나서 11분 만에 SNS를 썼다. 그리고 거기에 뉘앙스가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10일간 중단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협상은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어떤 의도인지는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금리 혹은 뭐 유가 혹은 시장을 보면서 분명히 그에 대한 리액션을 낸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를 주 타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6%일 때 관세 부과를 유예했었고 4.3일 때 주담대 채권을 매입했었고 4.45일 때 이란 공격을 연기했고 또 4.45가 되니까 추가로 연기한 게 이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우리는 채권 시장만 보면 된다인데 바클레이스에서는 이게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책 변화가 너무 잦다 보니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타코도 먹히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핵심입니다. 분명히 타코용으로 쓴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믿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알면 뭐 저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대한민국의 저 같은 사람 여러분 보시는 분들도 알면 이거 사실 이란도 이제 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저것도 저렇게 하려는 거다. 우리는 전혀 속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메시지가 세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해봐. 아무도 더 이상 속지 않아. 전혀 그렇지 않아. 가짜 뉴스라는 카드를 너무 일찍 미국은 써버렸어. 이걸 라는. 누가 말한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란
사설 같은 거죠. 예, 그쪽에서 이렇게 나온 언론 거라서 보도에서? 예, 아무도 더 이상 속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점점 힘들어질 거야 라고 이란이 뭔가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그런 사설인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는 영향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옐로우 케이크 팩토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우라늄을 농축시켜서 그거를 옐로우 케이크라고 부르나 봐요. 네. 농축시키니까 케이크처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뭐 이게 크게 방사능 누출이나 이런 것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쪽 시설을 타격하면서 이란을 또 한 번 긁었고요. 그러면서 이란은 사우디 공군기지를 타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 일부 사상자도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말 사이에 분위기는 전혀 녹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주말 사이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 저희가 뭐 전쟁 관련해서는 계속 뭐 5주째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좋아지기는커녕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에서는 이게 전쟁이 얼마나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나요? 이 루비오 장관의 그 얘기인데요. 뭐 장관의 얘기. 악시오스가 보도를 한 거죠. 거죠? 네, 보도를 한 거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G7 국가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했대요. 전쟁은 2주에서 4주 정도 더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 2주에서 4주 정도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는 지상전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최악의 수는. 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장을 하는 거고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미 이 미국이 최대 2개월간 지속될 수 있는 이란 침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수천 명 정도는 중동에 합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침공할 경우 특수작전 부대와 정규 보병 부대가 혼합된 작전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있다고 선언하지만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고 위협하는 등 입장을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하르그섬과 호르무즈 해협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라는 거고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끝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전쟁부가 지상군 10,000명 정도 추가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 해병대 5,000명과 파리 공수사단 수속 수천 명의 공수부대에 합류할 예정이고요. 여기 이미 들어가는 거였고 거기다가 10,000명 정도가 더 들어간다. 보병과 장갑차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파병 위치는 불분명하지만 이란과 하르그섬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권 내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해서 시장은 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 그러면서 뭐 일론 머스크랑 모디 총리가 뭐 전화를 나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뭔지는 몰라도 되게 큰 어떤 판이 계획이 되고 있나 보다라는 상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그 동시에 백악관은 조심스럽게도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협상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낙관론도 있고 당장 침공 계획은 없다라는 신호를 전달했다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신뢰도가 있을지는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전쟁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명성님? 그러게요. 뭐 루비오 장관이 2주에서 4주 정도 더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뭐 계속 해야겠죠.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의 골든타임을 지나간다. 요건 어떤 얘기가?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뭐 이미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런 것 같기는 한데 호르무즈를 지금 당장 열지 않으면 계속 뭐 피해가 누적된다는 거 우리 모두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좀 떨어지다가 다시 $100 근처까지 올라오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호르무즈의 지금 골든타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다시 한번 엄포를 놨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그 동맹을 지원하는 나라들의 항구를 오가는 모든 선박은 절대 호르무즈를 통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VLCC라고 부르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운임이 호르무즈 폐쇄 이후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점점 호르무즈 폐쇄가 이게 벌써 거의 한 달이 돼가면서 이제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경기에 대한 우려,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갖게 되는 거고요.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예멘에 주둔하고 있는 후티 반군이 드디어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민감한 군사시설을 공격을 했다라고
라고 밝히면서 뭐 이스라엘은 요걸 요격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국면이 열리게 됐어요. 예멘 후티 반군이 참전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지난번에 여기 바브엘 만데브 해협 네. 예, 요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고 걸프만 쪽에 있는 쪽이 호르무즈 해협이고 이 홍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수단 그 아프리카와 중동을 가르는 이 홍해를 잠그고 있는 게 밥엘 만데브 해협인데 여기를 또 이란에서 우리가 여기를 막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막지 싶었는데 이제 예멘이 여기가 국경이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후티 반군이 여기를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초반에 호르무즈로 못 나가? 그럼 우리 홍해로 나갈게 하면서 반대쪽 길을 좀 텄단 말이에요. 그것마저 막히게 되는 꼴이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중동에서의 모든 원유는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후티 반군 참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구나. 유가에 있어서 의미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카타르는 2026년 5월까지 불가항력을 선언했는데 이거 뭐 계속 하는 얘기였지만 이번에 가져온 이유는 여기에 이제 고객 라인업에 대한민국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벨기에, 한국, 중국과 LNG 계약을 했던 거를 계약 의무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경제에 부담이 좀 되겠죠.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가스관이 최대 용량에 도달했다라는 건 이게 나가질 못하니까 계속 쌓여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계가 닫히겠죠. 밸브가 잠기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열린다고 해도 이게 과연 언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돌아갈지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맥쿼리에서는 이게 장기화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현재 40%까지 높여 잡았고요. 뭐 물론 60%가 이깁니다. 60%가 단기간에 끝난다 이지만 6월까지 장기화가 돼서 유가 $200가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40%까지 계속 프라이싱을 높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우리는 항상 이제 WTI 기준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브렌트 기준으로는 이미 $100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WTI도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117 막 넘어서는 거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고 이제 곧 $99라서 이게 $100 넘는 거는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오늘 또 선물 열리면은 또 바로 세 자릿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관련한 소식을 이제 좀 앞으로 덜 전해드리기를, 그러니까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 이 전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와 또 이제 정말 빨리 끝낼 수 있는지 아니면 장기화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경제지표 발표 내용 보도록 하죠. 먼저 소비자 심리지수.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사실 이것 또한 전쟁 계기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심리가 53.3까지 떨어졌거든요. 물론 이거는 소프트 데이터죠. 심리를 반영하는 소프트 데이터. 네. 하드 데이터가 아닙니다. 지금 실제 지수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심리를 물어본 건데 그 또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2008년도 그리고 과거 뭐 1997년도 이때 전 세계에 큰 위기들이 왔을 때 급으로 지금 소비자 심리가 하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것 또한 소프트 데이터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3.8%,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3.8%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내려오고 있다가 유가 반등으로 인해서 3월부터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많이 악화됐다는 뜻이고 여기 보시면은 미시간 대학교의 이 조사를 한 책임자가 소비자들을 보니까 전쟁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이제는 전반적으로 상당하게 우려하고 있다. 유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지표까지 이 전쟁에 영향을 받는, 우리가 봐도 지금 맨날 전쟁 얘기하고 유가 올라간다고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시장에 대한 프라이싱을 또 다시 하고 계산을 또 다시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 소비자들도 이런 영향을 자유롭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CNBC에서는 그러면 뭐 가격이 더 오를까 하다가 그냥 모든 화학 제품이 다 오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는 또 플라스틱이라는 단어 하나로 우리는 얘기를 끝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플라스틱에 대한 가격 우려를 했는데
플라스틱 가격 올라가면 사실 모든 제품이 다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봉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아니 그거 실제더라고요. 마트 가면 진짜 저는 최근에는 사실 안 샀는데 네. 뭐 막 이렇게 붙어 있는 사진들이 있고 저 사야 되거든요. 10리터짜리. 아, 저는 그래요? 혼자 사니까 없어요? 10리터를 쓴단 말이에요. 어. 근데 편의점 앞에 붙여놨어요. 10리터, 20리터 품절. 50리터, 100리터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현금이요? 네. 왜 또 현금이? 물론 그거 원래 그 쓰레기 봉투는 아, 예전에 현금으로 현금으로 구입해요? 받았었던 때가 아, 있었는데 그래요? 뭔가 지금 진짜 수급이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일본에선 또 화장지를 엄청 사재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화장지는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뭔가 그 경쟁은 밴드 외건 효과 막 이러잖아요. 네. 그게 확실하게 사실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데 주변에서 자꾸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예전에 우리 막 소금 사재기하고 뭐 그랬던 것처럼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현실인데 현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이것도 미시간대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네네. 매달 이거를 발표를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달의 지표입니다. 네. 예, 결과가 여기 보시면 이코노믹 아웃룩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전망은 지난달에 우리가 집계할 때보다 떨어졌어요.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지난달에 집계할 거보다 훨씬 이만큼 올라갔어요. 경기는 떨어지는데 물가는 올라간다. 이거는 뭐 한 단어로 줄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먼트를 지금 우리는 겪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거의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국채 금리, 미국의 금리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에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누군가는 뭐 과거에 이 시장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런 그림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지금 뭐 전쟁을 봐도 전쟁을 안 보려고 경제 지표를 봐도 모든 것이 지금 시장에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뭐 사실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겠죠. 네. 자, 다우도 결국에는 조정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꽤 많이 하락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씩 순서대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10% 밀리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첫 번째가 러셀 2000이 스타트를 끊었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목요일에는 나스닥이 두 번째로 들어갔고 세 번째로 들어간 게 이제 다우 지수입니다. S&P 500 빼고 미국 증시는 3개의 지수가 지금 조정 국면 10% 하락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도 곧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5주 연속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5주 연속 하락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뼈 아프네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전쟁이 5주 차잖아요. 근데 또 S&P 500이 마침 또 5주 연속 하락을 했다. 이건 진짜 전쟁 탓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고요. 구겐하임에서는 유가가 이제 계속 배럴당 $100 WTI 기준으로 $100를 몇 달 동안 가게 된다면 그러면 시장은 추가로 10% 하락해서 총 20% 정도 그러니까 약세장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저가 매수 습관이 무너질 수 있다. 이게 저가 매수 습관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서 보였던 흐름이잖아요. 제가 핀비즘에 보여드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밑에서 사려고 하질 않는다.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이어지면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면 10% 추가 하락도 불가피하다. 그래서 기관들이 지난주에 대규모 매도가 나왔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티그룹에서는 직접 운용하는 그런 자산에 대해서 이 소형주 비중을 제로로 줄였대요. 소형주를 아예 줄였고 아예 없앴고 전체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중립으로 조정하면서 이거는 이란 분쟁이 단기간에 종식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하방 위협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증시가 뭐 지금 채팅창에도 야 미국 10%밖에 안 빠졌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시아 증시는 더 크게 맞고 있죠. 아무래도 이 전쟁의 영향을 오히려 더 크게 피해를 더 크게 받고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팬데믹 때보다 아시아에 대한 주식 매도세가 기록적입니다. 물론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아시아만 올랐던 1, 2월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3월이 더 압박이 크기는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매도세가 크게 나온다는 건 요즘 뭐 국내 증시 보면은 코스피에서 그냥 조단위 순매도가 그냥 일상이더라고요. 예. 외국인이 엄청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해외에서도 보고 네.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수급적으로 그럼 미증시에서는 누가 사고 있을까? 연기금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사요? 얘기가 있네요. 예, 제가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쉬워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긍정적인 메시지를 몇 개 찾아봤는데 미국도 이제 연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펜션이라는 곳이 최근에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 연기금이 분기 말까지 138억 달러 이상의 미국 주식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기금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중을 때려놓고 거기에 맞게 이제 조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월간 매입량의 97% 이상을 지금 사러 들어올 수 있다. 목표 투자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연기금도 채권에서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채권 매도, 주식시장은 대규모 자금 유입도 예상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 기준으로는 이게 퍼센트로는 뭐 한 10%밖에 안 빠졌지만 근데 고점을 이탈한 지는 벌써 100일 차가 된다고 합니다. 벌써 3개월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나스닥 기술주는 조금 더 미리 조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안 올라간 지 꽤 됐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 이탈한 지 100일 차라는 건데 이게 따지고 보면 2023년 이후에 가장 긴 연속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고치 대비 10% 정도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1985년 이후 6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나스닥 100 지수는 한 달 후에 80%의 확률로 보합 또는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면 기술주가 곧 반등할 타이밍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이것 또한 뭐 한 달 후라고 하고 뭐 2개월 후 평균 수익률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조심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라서 뭐 지금 당장 올라갑니다. 사세요. 뭐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상원에서는 국토안보부에서 예산안을 부분 통과했다. 이게 이제 전쟁 관련해서 대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셧다운이 될 수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지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SNS에 올렸던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네. 전쟁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선거 유세 같은 것들이고 세 번째가 이제 셧다운과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시장에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아이스 예산 말고는 TSA 예산은 그래도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전쟁 관련 예산 관련없군요. 그래서 요것 또한 그래도 시장이 한숨을 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는 했다. 정도로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특징주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에너지주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에너지주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고가에서 좀 내려와야 시장이 좀 숨통이 트이는 건데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서 쉐브론이라든지 셰니어 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이 올라간다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게 좀 확장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뭐냐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비스트라 에너지 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에너지 인프라를 계속 갖다가 파는 그런 업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업체들이 원유를 되게 비싸게 사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압박이 있으면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이런 업체들까지 올라간다라는 건 유가의 장기화로 인해서 이런 업종들의 가격이 또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프라이싱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화학주, 다우라는 종목이 또 화학주거든요. 그리고 솔라엣지, 태양광주. 이래서 원유 가격의 상승을 결국 자기들이 정제하고 그걸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들까지도 이제 뭐 수혜가 될 수 있다. 가격의 상승으로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이 장기화
대해서 시장이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비료주가 또 이제 고점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보여드렸는데 이 CF 인더스트리가 다시 여기까지 올라온 걸 보면 좀 그래도 이러다 말겠지라고 했다가 이제 다시 시장이 우려를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7 종목들의 수익률도 만만치 않게 좀 부진한데 연으로 그러니까 YTD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애플 빼놓고는 다 두 자릿수대 조정이네요. 엔비디아도 10%. 근데 애플은 뭐 이거 선망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선방을 했죠. 애플은 선방을 했는데 이 선방한 이유가 돈을 안 써서잖아요. 돈도 안 쓰고 네. 그동안 많이 하락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M7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금리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는데 M7 돈 진짜 많이 쓰잖아. 하이퍼스케일러잖아. 지금 AI 인프라 때문에 정신 없잖아.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 이러면은 앞으로 이게 그들이 원하는 시간대로 맞춰질 수 있나? 네. 다른 M7은 문제가 없더라도 M7이 이렇게 돈을 쓰고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지을 수가 없네?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금리 때문에 허덕여서 장사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이들이 쓴 돈은 도대체 어디로 올라가는 거지? 그럼 이들이 돈 버는 구간은 언제 오는 거지? 점점 그게 시간이 밀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M7에 대한 매력도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고 반면에 애플은 돈을 안 씁니다. AI에 투자를 안 해요. 뭐 끼케야 이제 구글과 협업하는 정도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좀 봐주는 거죠, 시장에서.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들이 돈을 쓰는 거지 엔비디아는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덜 빠진 거고 구글 또한 그런 부분들을 TPU 같은 걸로 많이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덜 빠졌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 매크로가 무너지는 관점에서 M7이 지금 취약한 그 구도에 서 있다라는 거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그에 대해서 그러면은 M7이 끝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버코어 ISI에서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 메타가 또 지난주에 갑자기 그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더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메타가 진짜 위기에 처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메타를 사는 게 좋은 선택일까 아니면 나쁜 선택일까에 대해서 내가 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뭐 위기에 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한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5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8세에서 13세 사용자는 전 세계 일일 평균 사용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 아동들의 그 SNS 중독을 메타가 방치했다라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 끼케야 한 자릿수 중반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어차피 13세 미만 사용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메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은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회적 이점을 제공하며 결론적으로는 어느덧 PER이 16배밖에 안 된답니다. 야, 빅테크가 16배? 이거는 원래 전쟁 아니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사는 그런 가격대였거든요. 3년 최저치 대비 10% 이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담배 얘기를 왜 하느나 사실 저는 의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담배도 중독성이 엄청나게 강력한 걸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SNS가 그 정도로 이제 중독성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것 같기도 근데 또 하고요. 담배를 소비하는 연령층과 그 비중을 생각하는 것과 또 이제 SNS 13세 미만을 생각했을 때는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네. 메타는 항상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주가가 저점을 찍고 또 그때 샀으면 또 주가가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쵸. 네. 그만큼 정말 많이들 좀 이렇게 빠져 있는 SNS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메타뿐만이 아니라 기술주 전반적으로 지금 2019년 이후 제일 싸대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래는 이러면 이제 저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손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목금 지수가 흘러내린 거고.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밸류는 많이 싸졌다.
전쟁 아니었으면 더 샀을까요, 사람들이? 사실 이전부터도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전쟁 직전에도 사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월가에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결론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계속 깎이는 이유, 최저 수준까지 내려오는 이유는 네. 유동성이 안 돌아서잖아요. 네네. 네, 유동성이 들어왔으면 괜찮은 건데 아니 그러면 유동성이 안 돌아오는 거는 그때랑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라고 네.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이 더 유동성의 압박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시장이 전쟁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 압박으로 가잖아요. 지금까지 전쟁 이전에는 에이 그래도 올해 뭐 워시 들어오고 그 바뀌고 이러면 금리 인하 한 두세 번은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야 뭐야 연준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건데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말라 비틀어질 텐데 그거 내가 지금 사서 어떻게 이런 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전쟁이라는 이슈가 많은 걸 비틀어 놓았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빠르게 이제 더 중요한 반도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그래서 그 M7 중에 이제 또 엔비디아가 있었죠. 예, 근데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중에서도 그래도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울프 리서치에서도 이 팟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엔비디아가 풀스택으로 판매하는 GPU, CPU, 그다음에 NV링크, 통신 이런 거 다 엮어서 판매하는 그 풀스택의 힘이 월 거의 1200억 달러씩 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뒤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다 그런 부분이에요. CPU, 스토리지, 이더넷 렉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엔비디아의 매출은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 역시 똑같은 기회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돈 버는 기업 중에 하나죠. 메모리 업체들이 최근에 조정을 마치고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만들어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5%, 샌디스크 2.1%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지금 여전히 매수 기회다. 계속 뭐 월가에서는 다 뭐 사래요. M7도 매수기에, 메모리도 매수기에. 그쵸. 예. 막 이게 사실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럴 때 이 심리를 우리가 네. 무찌르고 사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긴 손이 하죠. 잘 안 나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뭐 크게 달라진 거 없다 이거예요. 예, 캐펙스 전망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터보 퀀트 압축 네. 기술 새로운 거 전혀 아니다.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 딥시크 때도 결국에는 다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시에나, 루멘텀 같은 광통신 섹터도 최근에 한 이틀 조정을 받다가 올라왔으니까 AI 인프라 쪽에서 돈 버는 기업들은 그래도 여전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안주 이것도 또 엔트로픽 영향으로 하락한 거죠. 그니까요. 이게 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안주가 또 급락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6%,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또 6%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안주 전쟁 치르기 시작할 때부터 괜찮았잖아요. 그때 보안주는 선방한다 그랬는데 네. 다 꺾이더니 다 밑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아이고. 또 무슨 일이 났나 했더니 엔트로픽에서 클로드 미토스라는 거를 또 내놨다고 합니다. 뭐예요? 클로드가 자꾸 진화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코딩 좋고 학문적 추론 좋은 거 클로드 알고 있었는데 사이버 보안 관련 작업에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 얘기 하자마자 예. 관련 기업들 우수수. 그러면서 야 보안주 결국에는 엔트로픽 클로드에게 잡아먹히는구나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급락을 했었고 근데 또 클로드 미토스가 심각한 사이버 보안 위험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네. 이게 일단 시장에서는 이게 출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계속 맞부딪히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 불확실성과 우려가 너무나도 큰 상황이고 이게 뭔가 이렇다라고 하면 바로 빼버리잖아요. 주가를. 예. 그렇기 때문에 보안주가 그대로 좀 타격을 받았다라는 건데 팔로알토 CEO는 그걸 보면서 $10,000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하기는 했습니다. 나는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몇 달째 계속 반복되잖아요. 아 우리 괜찮아. 아니 너네 망할걸? 아 우리 괜찮아. 아니 너네 망할걸?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라 얼마나 억울할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유동성이 메마르니까 네.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회사에서는 잘 버티고 또 성장하고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넷플릭스가 가격 인상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를 전해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맞습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막 오른 건 아닌데 견조하다. 그쵸. 아,
근데 뭐 목요일 금요일 같은 장에서 버텼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급등이죠, 뭐. 이거 진짜 예. 상한가 간 거죠. 예, 넷플릭스가 0.12% 상승했고요. 요금제 인상을 미국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키뱅크에서 목표 주가를 108달러까지 미국 내 가격 인상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넷플릭스가 목표했던 그런 매출 전망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쉽게 말하면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 같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것 또한 잘 보이지도 않죠. 차트 올라온 거. 근데 저게 무려 13% 급등입니다. 바닥에서. 유니티가 호실적을 발표했고 유니티 아시죠? 요즘 게임주 은근히 말이 많은데 게임 그거잖아요. 엔진. 요것 또한 구글에서 뭐 만들어서 뭐 망한다라고 해서 저기까지 내려갔는데 근데 나름 호실적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사업 재편을 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어디다 희망을 걸어볼까 하고 찾아봤는데 희망을 걸어볼 만한 실적은 딱히 없어요. 근데 나이키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나이키에 대해서 나이키도 사실 분위기 많이 안 좋지만 오펜하이머는 나는 여전히 나이키 탑픽이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좋아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내 외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경영진의 발표를 통해서 전략적 재편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게 참 좀 그렇죠. 유니티도 그렇고 나이키도 그렇고 막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어요라는 포인트. 결국에는 앞에 어려움이 계속 붙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가정하고 가는 시즌이라서 이번 주 나이키의 실적이 있다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끝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게 저기 핵을 보고 오는 더 지하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려감을 갖지만 결국에는 뭐 경영진의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쇄신을 하고 있다라는 게 나이키의 입장이고 저 오늘 나이키 신발 신긴 했는데 사실 요새 나이키 말고 다른 대체되는 브랜드들이 워낙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점점 나이키의 입지가 좁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나이키의 입지는 좁아졌어도 타밀피거의 3% 핫딜에서 입지는 계속 든든하죠. 여러분들이 가볍게 주말에 나가셔서 온도 낮에 한번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사실 지금 더위 타시는 분들은 거의 반팔 입고 다니실 날씨죠. 19도, 20도까지 올라가니까. 근데 나는 아직까지는 얇은 좀 이런 겉옷이 필요하다. 요 얇은 바람막이 타밀피거 제품으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요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요거 시볼이라고 하나? 용어 생각이 안 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을 타하게 감싸줘서 이제 한강 같은 거 나갈 때는 사실 강바람 되게 강하거든요. 어제 저는 한강 근처로 갔었는데 역시나 물 근처에 있으니까 바람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나갈 때 혹은 운동하실 때 아니면 이런 옷은 사실 스트레치도 좋아서 골프 치실 때 부장님도 이런 자세 많이 하시죠. 골프 치실 때 가볍게 입기에 너무 좋습니다. 저는 스몰 사이즈 이게 보니까 남성용으로 나온 제품인데 여성분들도 사실 입어도 상관없어요. 그 남녀 상관없이 입으시면 되고 요거 스몰 사이즈인데 약간 넉넉하게 나왔으니까 스몰 사이즈 핏도 괜찮고요. 저는 영성님이 X라지. X라니까 요게 약간 핏감이 좀 루즈하게 나온 거니까 맞아요. 안에다가 뭘 입으셔도 되고 블랙과 또 베이지 두 가지 컬러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타밀피거 로고가 탁 들어가 있어서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입기에는 가볍게 입으시기 좋으시도록 저희가 7만 원대로 아우터 제품 준비를 했고요. 여기 보면은 저는 이제 이 제품도 되게 저렴하게 느껴졌는데 여러분 집에서 커피 머신 이런 거 구입하실 때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하신 적 있으세요? 오. 지금 5만 원대에 저희가 준비를 네스카페 했거든요. 돌체 구스토네요. 근데 기기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5만 원,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제품을 드리는데 여기에 5만 원짜리 상당의 사은품까지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거의 공짜라는 거죠. 지금 뭐 드리냐 봤더니 여기 앞에 보시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립니다. 컵. 스타벅스 컵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저거 캡슐도 드리고요. 와, 이런 거 선물 다 텀블러도 드려요. 주네. 맞아요. 텀블러. 저 뒤에 텀블러도 있다. 저 박스 제일 높은 게 텀블러거든요. 지금 서모스 텀블러, 커피 캡슐 기본적으로 드리고 스타벅스 머그컵까지 다 드리고 12개월 무상 보증에 네스카페 커피 머신을 저희가 59,800원에 그러니까 지금 9,800원에 가져가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5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드리기 때문에 커피 머신을 저희가 9,800원에 거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간단해요. 그냥 캡슐 넣으시고 저렇게 뭐 라떼 드시고 싶으면 우유, 그냥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드시고 싶으면은 캡슐만 싹 내려가지고 물 함께 해서
잘 농도 조절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렴한 제품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커피 머신 그리고 타미일피고 아우터 제품 영상 하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